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면서 비는 안 맞으셨습니까? 제가 좀 걸음을 방정맞게 걸어가지고요. 우산을 써도 좀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빗 사이로 막 가기 때문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최고치. 올랐죠. 예. 예. 거의 뭐 축포를 터뜨렸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던데. 네. 그 영향 때문인가요? 우리 코스피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예, 경신했다고 뭐 글로벌 하는데. 증시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은 뭐 정책 기대가 있는 것 같고, 네, 한국은 뭐 미국이고 뭐고 주식하자라고 들어오는 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계속 좋고요. 예, 이제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 같고, 네. 뭐 미국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근데 뭐 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 늘 그랬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 국면에서 출범할 어떤 때? 경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데, 네. 지금 뭐 이제 경기가 작년에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 그런 사이클인데요. 예. 뭐 그런 기대가 반영이 된 것도 있고,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기 때문에 예. 취임 전후 주가가 아주 안 좋았고요. 아, 2000년도 부시 대통령 처음 들어올 때도 주식이 뭐 안 좋았습니다. 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들어왔을 때는 그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좋아질 때라서 그 당시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11월 대선 이후로 미국의 S&P 500 지수가 14%나 올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때는 대선 이후 취임 시까지 한 6% 올랐습니다. 6%도 많이 오른 건데 지금 네. 훨씬 많이 올랐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경기도 경기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했고요. 네. 지금은 저금리 정책을 계속 쓰니까 뭐 이번에는 뭐 그런 경기 회복, 많이 풀린 돈,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학균 센터장님 지난번에 네. 만약에 상원도 민주당이 석권하는 블루 네. 웨이브가 일어나면 네, 규제도 좀 심해질 것이고,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조금 부정적 반응을 할 네,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반응은 조금 다른데, 네. 일단은 그 재무장관인 제니디 옐런이 조금 여러 가지 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니디 옐런 자체가 중앙은행 총재였기 때문에 네. 뭐 저금리 정책 유지할 그런 저금리 필요성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세금을 언젠가는 뭐 완전히 안 올린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조기에 그 증세를 한다 이런 얘기는, 조기 증세를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하. 전체적으로 그런 우려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 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네. 트럼프가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 다시 복귀하고요. 그다음에 네. WHO 세계 보건기구 탈퇴 절차를 중단시켰고요.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시대 지우기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경제 정책 분야에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나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큰 차이는, 네. 민주당은 이제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 시장의 불안정함을 정부가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공화당은, 트럼프는 또 매우 한 가지 색깔로 말하기 힘든 좀 독특함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겨두자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해줬고요. 재정 지출 같은 건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는데, 네. 이번엔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그 재정 지출을 그 1조 9천억 달러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지출을 했고, 네. 이번에 그 제닛 옐런 그 신임 그 재무부 장관이죠. 네. 이분이 말한 게 매우 흥미로운데, 이번에 그 당장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 뭐 OECD 국가들과 협의를 해서 경쟁적인 감세 경쟁, 나라 간에 뭐 감세를 해주고 기업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하. 조금 경제적 진보주의자들의 색깔이 이제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예. 트럼프와 그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게, 경제 정책이라를 펴는 경제 정책 수장인 재무장관입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수장이 제닛 옐런입니다. 민간이 아니라 학교 교수하다가 중앙은행 그 의장했던 사람이 그렇죠. 지금 재무장관으로 갔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스티븐 무누신이라는 사람이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시장에서 엄청나게 플레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또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재무부 장관의 어떤 면면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색깔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현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려면 재무장관을 봐라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 네. 바이든오믹스 흔히 말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미국의 경제 정책은 제닛 옐런이 네. 어떤 얘기를 했느냐?
네. 살짝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제니 옐런이 시사해준 네. 바이드노믹스 네. 가장 대표적인 거 뭐로 좀 정리를 정부가 가능할까요? 크게 움직이겠다. 액트 빅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재정 지출 1조 9천억 경기부양책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아하. 앞으로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액트 빅 크게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빚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정부가 빚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제니 옐런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거는 이분이 예전에 중앙은행 총재할 때도 네. 그 고압 경제 이런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경기 하강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경기가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정말 부작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중앙은행이 긴축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은 이제 빚은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뭐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론을 폈습니다. 예. 중국이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뭐 트럼프 때와 조금 비슷한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취임 초에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전체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 경기가 좋아질 수는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험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예. 뭐 저금리를 유지하고 이런 얘기들을 뭐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아하. 전체적으로 애초에 가졌던 우려보다는 제니 옐런이 재무장관에 임명이 되면서 자본시장과는 조금 원활히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코로나19로 침체 늪에 빠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정부가 돈을 쓸 것이다. 네. 재정을 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서 제니 옐런이 뭐 재정 건전성 이런 걱정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부채 이거 네.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니 옐런이 얘기한 게 예. 금리가 낮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코로나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한 130% 정도 됐을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0%요. 예. 한 105%에서 25%포인트가 작년에 한꺼번에 늘어났는데 네. 미국보다 빚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은 GDP의 250%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채권을 사면서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하니까 작년도에 그 빚이 많은 그 일본 정부의 순이자 지출 부담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지금 제니 옐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니 옐런은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빚을 지금 부작용이 다소 있더라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금리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 사람들이 좀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거는 이 사람이 또 중앙은행 또 그 수장도 했었고 존재를 했었으니까. 지금 또 그 파월 연준 의장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굉장히 변칙입니다. 아하. 정부가 마음대로 돈 쓰고 네. 그걸 중앙은행이 뒷돈을 대주고 뭐 이런 구조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이것을 현대 화폐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경제학의 이단처럼 취급받았었는데 네. 지금은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길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은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정부가 마음대로 돈 쓰는 그런 국채 발행을 중앙은행이 많이 사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조에 대한 기대가 네.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김학균 센터장께서 제니 옐런이 당장 증세는 없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당장이라는 아무래도 네. 그 말에 방점을 찍힐 것 같고 곧 혹은 언젠가는 그동안 줄곧 민주당에서 보여왔던 부자 네. 증세에 대한 네. 이러한 계획이나 욕구 실현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그 그럼 전망들이 있잖아요. 보편적 증세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미국도 뭐 워낙 격차가 벌어져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조금 증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트럼프가 그 미국 법인세 최고소득세율을 28%에서 21%까지 낮춰줬거든요. 네. 이제 그것 정도는 이제 되돌릴 수가 있고 음흠. 되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건 뭐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국면이 되겠죠. 예. 증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주당이 굉장히 정부의 개입지향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정부가 돈만 있으면 아무리 이자율이 낮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식의 어떤 경제 철학이 경제에 관철이 됐던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 네. 미국의 최고소득세율이 70%가 넘었습니다. 많을 때는 90%까지 넘었고 예.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오히려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조금은 저는 뭐 증세 리스크 또 정부가 그 재정 지출을 늘린 데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작년에 경기가 엄청 안 좋은데도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올해는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국면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위험 요인 말씀 주셔서 그 질문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조금 그 짚어주신 게 뭐냐면 민주당 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 네.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계속 언급을 해왔고 네. 아마 실행되지 않겠느냐,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과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서학개미들 네. 이러한 IT 빅기업에 투자한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계시죠. 근데 이거는 뭐 바이든 정부의 지금의 어떤 태도와는 상관없이 미국 법무부에 의해서 구글이 지금 반독점 제소를 받았고요. 네. 지금 페이스북도 지금 반독점 기소를 됐기 때문에 이 절차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이 구글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게 뭐 있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정부가 많이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독점 기업을 보는 기준은 이런 것 같아요. 이 독점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독점이다라는 게 협의의 독점이고요. 네. 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소비자들이 편한 게 있는데 네. 민주당이나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의 색깔로 보게 되면은 이게 가격 올리고 이런 건 매우 협의의 문제고 독점 기업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다양해지는 걸 막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근본적인 경쟁이 좀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잣대로 보면 네.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은 또 반독점의 어떤 공격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런 흐름들이 뭐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 안에서는 여전히 이제 규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또 이번에는 또 몇몇 경제 관료들, 증권거래위원장 이런 분들이 되게 금융 규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론자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주 주가가 몇 년 동안 잘 못 올랐거든요. 금융은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고 빚을 낸, 이를테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금자들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 금융주 주가가 규제 위험 때문에 못 올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규제 완화해지면서 미국 금융주만 이례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제 생각엔 규제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바이드노믹스 어떤 뭐 큰 줄기는 조금 짚어주셨는데요. 중요한 건 결국 우리에게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네, 증시에 네. 미칠 영향,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방향, 요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뭐 전체적으로 미국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 실물 경기가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수출이 늘어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고 아하, 예. 좀 크게 보면 중국에 대한 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있어서 중국은 양날의 칼이거든요.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고 네. 또 어떤 산업에서는 중국과 많이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그 제닛 옐런이 얘기했던 것도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받고 투명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 뭐 알리바바 그 사태를 봤습니다만 네.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는 건데 N축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도 중국이 반도체를 한다 그럴 때 뭐 제가 가졌던 걱정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기술을 쫓아올 거다라는 저는 그런 가능성 매우 낮다고 보는데 예. 그냥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거죠. 중국의 그 정부가 중국의 기업들에게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 반도체 사라고 하는 게 미국이 말하는 보조금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이제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괜찮은 기업들이 거래가 되는 곳인데 예. 많은 산업이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이 오히려 조금 미국이 규제를 하게 되면 한국이 저는 기회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뭐 뉴욕 증시에서 퇴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외국인이 한국 주식 많이 사기도 했거든요. 아, 예. 근데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은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지만 80년대는 그 미국의 매를 맞았던 게 일본이었거든요. 네.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기업을 공격할 때 지금 뭐 화웨이 제재하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이게 안보 물자로 본 거예요. 반도체가 미사일도 들어가고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일본을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손을 들고 넘어지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득실이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입장에선 중국이 좀 큰 기업이 세게 맞게 되면 네. 우리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고 네.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너무 돈을 쓰게 되면 미국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국면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 또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서 지금 뭐 사람들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금리가 낮기 저금리.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규제도 민주당이 하고 싶은 규제도 강화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 투자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때 조심하셔야 조금 더 되겠네요. 좀 조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경제 정상화, 특히 미국 경제 정상화가 되어가는 듯한 조짐이 보일 때 투자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